안녕하세요. 저는 작년 5월 8일 어버이날에 충격적인 일들을 경험하고 남편과 이혼을 하게 된 40대 초반 여자입니다. 작년 때 겪었던 사건을 지금에서야 사연 신청하게 된 이유는 요 근래 전 남편의 얼굴을 마주하게 되었거든요. 정말 몰골이 많이 아니었는데 한순간에 사람이 이렇게까지 변할 수 있는지 너무 놀랐었어요. 남편과는 결혼 생활 8년 만에 갈라서게 되었지만 그동안 함께 살아온 게 후회가 될 정도로 그 사람의 행동에 엄청난 충격을 받고 말았죠. 사건이 터졌던 어버이날이 오기 한 달 전에 남편한테 전화가 왔어요. 보통 퇴근할 때는 연락을 하지 않고 바로 집으로 들어오는데 그날은 무슨 일이 생겼는지 전화가 오길래 일단 받았었죠. 남편은 제 목소리를 듣자마자 친구 집들이가 있어서 좀 늦게 들어갈 것 같다고 하길래 아무 생각 없이 다녀오라고 했었어요. 뭐 그때까지는 별로 의심을 하지 않았었죠. 평소에 제 눈에 거슬리는 행동을 했다면 조금이라도 의심을 했겠지만 회사 집만 반복하며 살아왔던 남편이었기 때문에 크게 신경 쓰지 않았었죠. 자기 관리를 철저하게 하던 사람이라 늦지 않게 집에 들어올 거라 믿고 있었어요. 그런데 제가 생각했던 거와 다르게 그날따라 남편은 제가 걱정하고 있는 것도 모르는지 새벽 2시가 넘어가는데도 연락 한 통 주지 않고 있었습니다. 괜히 집들이 모임에 방해가 될까봐 문자 한 통 넣어놨었지만 아예 확인을 하지 않았던 건지 연락을 주지 않길래 전화를 한번 해봤었죠. 밥 먹듯이 집에 늦게 들어오거나 외박을 했다면 그러려니 하겠지만 남편은 자기가 정해놓은 틀 안에서 철저하게 움직이는 사람이었기 때문에 결혼 생활하는 동안 볼 수 없었던 모습이라 오히려 걱정이 되었습니다. 술을 많이 마셨던 건지 핸드폰 전원까지 꺼져 있는 상태였어요. 결국 그날 잠 한숨 못 자고 남편을 기다리게 되었고 아침이 밝았지만 집에 들어오지 않았습니다. 결국 잠 한숨 못 자고 출근 준비를 하고 있는데 몇 분 전까지만 해도 연락이 안 되던 남편이 다시 전화가 왔어요. 잠도 못 잔 상태라 짜증이 엄청나게 올라 버렸었죠. 당신 지금 이게 뭐 하는 짓이야? 이럴 거면 애초부터 집에 못 들어올 것 같다고 말을 하던가. 사람 속 뒤집어지게 이런 식으로 행동해야 되겠어? 어제 내가 술이 좀 과했었나 봐. 분위기에 휩쓸려서 물 마시듯 술을 먹었더니 눈 떠보니까 아침이더라고. 전화 많이 했었어? 기분 상했다면 미안해. 미안하다고 될 일이야? 당신 친구 중에 이런 식으로 무책임하게 행동하는 사람이 있었어? 원래 외박이 잦거나 술을 마셨다면 어느 정도 이해를 했었겠지. 당신이랑 결혼하면서 단 한 번도 이런 문제를 일으킨 적이 없었기 때문에 내가 너무 당황스러운 거라고. 나 지금 출근해야 되니까 퇴근하고 집에 와서 얘기해. 화가 머리끝까지 올라와 버린 상태라 남편의 무책임한 행동에 기분이 상했었어요. 전날에 잠을 못 자서 그런지 저까지 예민해져 있었고 그날 하루 종일 일도 손에 잡히지 않았었죠. 그렇게 힘든 하루를 보내고 집에 들어와 배고파하는 딸에게 먼저 저녁밥을 차려준 뒤 남편이 오기만을 기다렸어요. 평소 퇴근 시간보다 서둘러 퇴근한 남편은 급하게 집으로 들어와 저에게 전날의 행동에 대해 미안했었다고 용서를 구했어요. 그런데 남편의 사과보다 제 눈에 거슬리는 모습이 심기를 불편하게 만들었어요. 전날에 출근했던 모습과 퇴근하고 들어온 남편의 모습이 바뀌어 있었죠. 어떻게 된 거냐고 물어보니 전날에 술에 너무 취한 상태로 뻗어버려 오버히트를 해서 친구 정장을 빌려 입을 수밖에 없었다는 말을 하는데
제 얼굴이 붉어질 정도로 창피했었어요. 다른 집에서 민폐를 끼친 남편의 행동에 너무 화가 났었죠. 눈으로 직접 본 건 아니라도 남편이 얼마나 심각한 문제를 일으켰는지는 확실히 알 수 있었고 더 이상 대화조차 섞고 싶지 않았습니다. 그렇게 좋지 않은 분위기 속에서 제 눈치만 보고 있던 남편이 그날따라 무언가 불편해 보이는 표정을 보이면서 전날 과음을 해서 많이 피곤하다고 먼저 들어가 쉬어야겠다며 방으로 들어가더라고요. 두 번 다시 이런 일이 생기지 않기를 바라면서 들어가는 남편의 뒷모습을 바라보고 있는데 제 눈에 충격적인 무언가가 눈에 들어와 방으로 들어가려는 남편을 다시 부르자 순간 멈칫거리면서 당황한 얼굴로 저를 쳐다봤어요. 나 많이 피곤한데 다음에 얘기하면 안 될까? 꼭 지금 말해야 되는 거야? 무슨 일 때문에 그러는 건데? 다시는 이런 일 없게끔 한다고 말했잖아. 당신 등에 그거 뭐야? 어디 다친 거야? 옷 좀 치워봐봐. 등에서 지금 피가 흐르고 있잖아. 꽤 많이 다친 것 같은데? 왜 나한테 말을 안 했어? 별거 아니야. 신경 쓰지 마. 어제 일이 잘 기억은 안 나는데 잠깐 긁혔나 봐. 어차피 시간 지나면 괜찮아지는데 굳이 보여줄 필요는 없잖아. 그게 지금 말이라고 하는 거야? 셔츠가 빨갛게 물이 들 정도로 피가 많이 흐르고 있는데 오늘 하루 종일 이 상태로 일을 했던 거야? 도대체 술 먹고 뭘 했길래 이래? 남편은 등에 난 상처를 보여주려 하지 않았어요. 제 말을 들으려 하지 않자 화가 잔뜩 올라온 저는 자리에서 일어나 남편의 셔츠를 들쳤고 제 눈에 들어온 건 충격적이게도 무언가에 긁혀 깊게 파인 자국이었습니다. 그런데 누가 봐도 남편 등 뒤에 긁힌 자국은 손톱으로 생긴 상처였어요. 너무 놀란 저는 순간적으로 뒷걸음질 치면서 아무 말 없이 남편을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선명하게 10손가락 손톱 자국이 위에서 아래로 긁혀져 있길래 어떻게 된 거냐고 다시 되물었습니다. 등 뒤에 손톱 자국 그거 뭐야? 당신 전날에 도대체 무슨 일이 있었던 건데? 어떻게 등 뒤에 저런 상처가 날 수 있는 거지? 나한테 솔직하게 얘기하는 게 좋을 거야. 나도 전날에 무슨 일이 있었는지 기억이 잘 안 나. 친구 집에 고양이를 키우는데 나한테 달려들어서 상처가 났었나 봐. 별일 아니니까 신경 쓰지 마. 어떻게 신경을 안 쓸 수가 있겠어. 등 뒤에 손톱 자국이 선명하게 남아있는데 상처가 남을 정도로 심각한데 내가 그냥 넘어갈 수 있을 거라 생각해? 별거 아닌데 왜 자꾸 일을 심각하게 만들려는 건데? 내가 괜찮다잖아. 전날에 집들이 하면서 술에 취해 놀다가 생긴 상처겠지. 기억이 안 나는 걸 어떡해? 기억이 안 난다고? 지금 그 말을 나보고 믿으라는 거야? 솔직하게 얘기해. 당신 어제 집들이 간 거 아니지? 다른 여자랑 술 먹고 놀았던 거 아니야? 내가 왜 당신한테 거짓말을 하는데? 못 믿겠으면 당장 내 친구한테 전화해 보던가. 자, 여기. 어제 집들이 갔던 친구 전화번호야. 확인해봐. 남편은 전날의 기억이 전혀 떠오르지 않는 상태라며 제가 됐다고 하자 의심받는 건 싫다고 직접 전화를 걸었어요. 그리고 저에게 확인을 시켜 주었죠. 남편의 친구분은 어제 본인도 술을 너무 많이 마셔서 기억이 나지 않지만 집들이 한 건 맞다면서 사진 한 장 보내줄 테니 확인해 보면 될 거라고 남편의 핸드폰으로 사진 한 장을 전송했어요. 그 사진 속에는 정말 남편과 친구분들이 집들이하는 모습이 찍혀 있었습니다. 결국 등 뒤에 선명하게 남은 손톱 자국은
의문만 남긴 상태로 상황은 정리가 되고 말았었죠. 남편이 입을 열지 않으니 확인할 방법이 없었어요. 그런데 아무리 아니라고 생각을 해봐도 등 뒤에 손톱 자국은 바람을 피웠다는 생각밖엔 안 들었어요. 셔츠를 들추지 않고서야 선명하게 남은 손톱 자국이 생길 수 없기 때문에 저는 더욱더 남편을 의심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날 이후 저희 부부 사이에는 심각할 정도로 금이 가기 시작했고 남편의 행동 하나하나 신경이 쓰였습니다. 남편은 저에게 지속적으로 접근을 시도했지만 누가 등 뒤를 긁었는지 확인이 되지 않는다면 저는 남편을 받아줄 수가 없었어요. 그리고 모든 말들을 더 이상 신뢰할 수가 없었죠. 그렇게 냉전의 시간이 흐른 상태로 각방을 쓰면서 생활을 하게 되니 안 좋았던 감정은 더욱더 심각해지게 되었고 몸이 멀어지면 마음도 멀어진다고 남편한테 너무 큰 실망을 해서 그런지 한결같이 사랑했던 제 마음에 변화가 찾아오고 말았습니다. 한 공간에 있는 것조차 소름 끼치게 싫었어요. 그런데 이런 와중에도 할 일은 해야 된다는 현실이 너무 힘들었습니다. 원래의 계획대로라면 어버이날 시댁에서 모두가 함께 모여 식사를 하기로 했었는데 이런 문제가 터지게 되니 어버이날 때 시댁에 가고 싶지가 않더라고요. 하지만 남편은 이런 제 마음을 모르는지 시모와 전화통화를 하면서 다음날 늦지 않게 도착하겠다고 대화를 주고받고 있었습니다. 저만 심각한 상태였어요. 남편은 제가 받은 상처에 대해서는 전혀 신경 쓰고 있는 것 같아 보이지 않았었죠. 당신은 지금 우리 관계가 어떤지 알면서 다음날 아버님 댁에 가겠다는 게 말이 된다고 생각해? 내가 가서 표정 관리가 될 것 같냐고. 생각이 그렇게 없어? 그럼 나보고 어떻게 하라는 거야? 엄마가 먼저 전화하셔서는 나한테 늦지 않게 오라고 못을 박으셨는데 이런 일 때문에 가기 힘들 것 같다고 어떻게 말씀드려? 그럼 처음부터 처신을 잘하던가 아니면 내가 믿을 수 있게 확신을 주던가 했어야지. 무조건 기억이 나지 않는다고만 하면 문제가 해결될 거라 생각했어? 그래서 가지 않겠다는 거야? 나 혼자 가는 것도 문제잖아. 계속 이런다고 달라지는 건 아무것도 없다니까. 당신이 나한테 실망한 건 잘 알겠는데 나도 기억이 나지 않는다고 했잖아. 그러니까 이번 한 번만 용서해 달라는 거야. 앞으로 내가 더 잘하면 되는 거 아니야? 괜히 일 크게 만들지 않았으면 좋겠어. 우리 부모님 성격 몰라서 그래? 다음날 나만 가게 되면 당연히 우리 엄마가 당신한테 전화를 할 테고 그럼 뭐라고 그러게? 내 등 뒤에 난 손톱 자국 때문에 부부싸움에서 별로 가고 싶지 않다고 설명드릴 거야? 이런 일을 자초한 건 나지만 우리 부모님이 피해를 봐선 안 되잖아. 다시는 이런 일 없도록 할 테니까 이번만 조용히 넘어가는 걸로 하자. 미안하다고 몇 번을 말해야 받아줄 건데 바람 피웠던 증거가 있는 것도 아닌데 도대체 뭐가 문제냐고. 왜 증거가 없어? 당신 등 뒤에 선명하게 남아있는 손톱 자국이 나 몰래 바람을 피웠다는 걸 증명해주고 있는데 내일 아버님 댁에 가는 건 생각해 볼 거야. 남편과 저는 그날 한바탕 난리를 쳤어요. 제 기분을 조금도 알아주지 않았던 남편의 행동들이 너무 서운했었죠. 바람이라는 걸 확신하고 있었지만 그렇다 할 증거가 없었습니다. 남편이 퇴근하기 전에 집안 물건들 싹 다 뒤졌었고 남편이 잘 때 핸드폰도 몰래 확인해 봤었는데 의심될 만한 증거들이 나오진 않았어요. 남편 친구 집들이 날을 제외하곤 퇴근 후 바로 집으로 들어오기 때문에 바람을 필 수 있을 만큼의 시간도 아니었죠. 정말 시댁에 가고 싶지 않았지만
괜히 또 싫은 소리 듣게 될까봐 어쩔 수 없이 다음날 남편과 시댁으로 향하게 되었어요. 저희가 제일 늦게 도착했는지 이미 시댁 식구들은 전부 자리에 앉아 식사를 하고 있었죠. 왜 이렇게 늦은 거야? 내가 전날에 일찍 서둘러 오라고 했었잖아. 빨리 자리에 앉아라. 우리가 자주 모이는 것도 아니고 명절날 빼곤 얼굴 보기도 힘든데 한 번 모이는 거 이렇게 시간대가 안 맞아야 되겠니? 그런데 너희들 오면서 무슨 일이라도 있었던 거야? 얼굴빛이 왜 이렇게 어두워? 무슨 일이 있었든지 간에 오늘만큼은 가족들끼리 한자리에 모였으니 서로 웃으면서 하루를 잘 마무리했으면 좋겠다. 그런데 너희는 여기까지 오면서 빈손으로 온 거야? 에이, 저희가 빈손으로 왔겠어요? 미리 다 준비해놨죠. 이번에 엄마가 가지고 싶어 하셨던 명품 가방으로 준비했어요. 그리고 이건 이번에 나온 신상인데요. 아버지 낚싯대가 부족하다고 저번에 저랑 여행 갔을 때 말씀하신 게 기억이 나서 괜찮은 걸로 몇 개 구입했는데 마음에 드실 거예요. 한번 확인해 보세요. 남편은 이미 시댁에 올 수밖에 없다는 걸 알고 있었는지 미리 준비를 다 해놓은 상태였어요. 시모와 시부는 마음에 드셨는지 기분 좋은 얼굴로 식사를 이어나가셨습니다. 막내 며느리로 들어온 저는 자리에 앉기보다 부족한 음식들은 없는지 이것저것 살피면서 챙기고 있었는데 시부가 할 말이 있으신지 저보고 자리에 앉으라고 하시길래 다시 돌아와 자리에 앉았습니다. 음식을 나르고 있었던 가사 도우미 분들도 자리에 앉으라고 지시하셨어요. 시부는 돌아오는 여름에 해외여행을 계획 중이라며 시간 조율을 미리 하는 게 좋을 것 같다고 말씀하셨죠. 10인 가족이 한 번에 움직이는 건 쉽지 않기 때문에 시부는 미리 계획을 세우고 싶어 하셨어요. 도우미분들도 시댁에서 일한 지 10년이 넘어갔었기 때문에 한 가족이나 다름없다며 같이 가길 원하셨습니다. 그렇게 시부의 계획을 듣고 있었는데 식탁 테이블 밑에서 장난을 치던 6살인 제 딸이 기어 나오더니 발들이 자꾸 시소를 탄다며 손으로 테이블 밑을 가리켰어요. 그리고 이어진 딸의 말에 저는 엄청난 충격을 받고 말았죠. 시부모님과 시댁 식구들 또한 사색이 된 얼굴로 남편을 바라봤고 민망한 얼굴로 오해라며 식은땀까지 흘리고 있었습니다. 그럼 6살밖에 안 된 내 딸이 지금 거짓말이라도 했다는 거야? 지금 여기가 어떤 자리인 줄 몰라? 어떻게 이런 일을 저지를 수가 있는 건데? 나리가 잘못 본 거라니까. 내가 정신 나갔다고 그런 행동을 했겠소? 그냥 좀 스친 것뿐이라고. 죄 없는 사람 이상하게 만들래? 당신 정말 왜 그래? 당신 정말 웃긴다. 어떻게 눈 하나 깜빡하지 않고 그런 짓을 저지를 수 있어? 식탁 밑에서 왜 저 가정부 아줌마랑 계속 다리를 비비고 있었냐고. 그만들 해라. 너 똑바로 대답하는 게 좋을 거다. 손녀가 잘못 본 거라고 확실하게 말할 수 있는 거야? 마지막으로 기회를 주는 거니까 확실하게 대답해. 아이, 정말 다들 왜 그래요? 내가 아니라잖아요. 아버지는 아들 말을 못 믿어요. 나리는 이제 6살밖에 안 됐다고요. 표현력이 풍부한 나이니까 그렇게 얘기한 거잖아요. 나도 네가 그런 행동을 하지 않았다는 걸 믿고 싶지만 우리 손녀가 거짓말을 했다는 건 더더욱 믿을 수가 없다. 직접 두 눈으로 확인을 해보면 되겠지. 남편은 식탁 맨 끝자리에 앉아 있었고 마주보는 자리에서 가정부 아줌마가 앉아 있었어요. 그리고 남편과 가정부 아줌마가 서로 다리를 꼬고 비비고 있는 걸
제 딸이 시소를 타고 있다는 말로 표현을 했던 거였죠. 남편은 끝까지 오해라며 발뺌했지만 시부는 직접 두 눈으로 확인을 해보기 위해 집 안으로 들어가셨습니다. 가족 모두가 시부를 뒤따라 가게 되었고 그렇게 모두가 보는 앞에서 시부는 정원에 녹화가 되고 있던 CCTV를 돌려보셨어요. 몇 분 뒤로 돌려서 보는 순간 저는 경악을 하고 말았습니다. 시부가 자리에 앉으라는 말에 모두가 앉았을 때 가정부 아줌마가 남편을 마주보고 앉아 있었는데 다리가 조금씩 남편 쪽으로 가까이 다가가더니 남편의 다리를 툭 건드렸고 그의 응답이라도 하는 듯 남편도 가정부 아줌마의 다리를 툭 건드렸습니다. 그리고 잠시 뒤 시부가 여행 계획에 대해 말씀하고 계시는데 제 딸이 정확한 표현으로 얘기했다는 걸 알 수 있을 만큼 둘은 다리를 꼬은 채 비비적 하고 있었습니다. 그걸 본 제 딸이 식탁 밑에서 나와 손으로 가리키자 엉켜있던 다리를 급하게 풀었지만 이미 제 딸이 모든 걸 목격한 상태였었죠. 저는 온몸에 소름이 돋을 정도로 화가 치밀어 올라 남편의 뺨에 손을 올려 버렸어요. 식구들은 남편과 가정부 아줌마의 충격적인 행동에 경악을 하며 쳐다보고 있는데 시모가 가정부 아줌마의 머리채를 잡으면서 난리를 치셨습니다. 자네가 어떻게 내 아들을 건들 수가 있는 거야? 언제부터였어? 바른 대로 대답하지 않으면 앞으로의 삶이 힘들어질 줄 알라고. 당장 바른 대로 대답 못해? 사모님, 이거 좀 놓고 얘기하세요. 제 머리 다 빠지겠어요. 저도 사랑이라는 걸 할 수 있는 나이라고요. 막내 며느님보다 제가 먼저 마음에 두고 있었어요. 저희는 얼마 전에도 서로를 향한 마음이 진심이라는 걸 확인했었다고요. 제 말을 믿지 못하신다면 등 뒤에 손톱 자국으로 상처가 났으니까 그거 한번 확인해 보면 되겠네요. 당신 미쳤어? 갑자기 그 말을 왜 꺼내는 건데? 오늘이 무슨 날인지 모르는 거야? 저는 전혀 모르는 일이니까 다가오지 마세요. 정말 아니라니까요. 저는 이미 남편의 등에 난 상처를 한번 봤었기 때문에 그 자리에서 털썩 주저앉아 버렸어요. 시댁 식구들은 남편을 둘러싼 뒤에 셔츠를 올렸고 시댁 식구들은 남편의 등에 난 상처를 보고 경악을 하고 말았습니다. 가정부 아줌마는 과거에 한번 결혼을 했었고 아이도 하나 있었어요. 사는 게 많이 힘들다고 해서 시부모님께서 가족처럼 대해 주셨었죠. 그런데 절대로 해선 안 될 행동을 저지른 남편과 가정부 아줌마의 분류는 저에게 엄청난 충격을 가져왔고 시부모님도 제대로 서 있지 못하셨는지 비틀거리셨습니다. 그런데 가정부 아줌마가 꺼낸 한마디가 저희 가족들에게 또 다른 충격을 안겨주었고 저는 입을 다물지 못했어요. 저를 가족처럼 생각해 주신 건 정말 감사하지만 저도 이런 감정을 떨쳐내려고 엄청 노력했었어요. 하지만 사람 마음이라는 게 쉽지 않잖아요. 함께 지낸 시간이 있어서 그랬는지 막내 아드님한테 계속 눈길이 가게 되었고 저도 모르게 이끌리는 마음을 멈출 수가 없었어요. 이미 명호 씨 옆자리에는 아가씨가 차지하고 있는데도 제 마음은 변함없이 명호 씨를 향해 있었죠. 그러다 작년 이맘때쯤에 아가씨랑 명호 씨가 서로 얼굴 붉히며 다툰 적이 있었잖아요. 그때 제가 옆에서 말동무를 해준 적이 있었는데 명호 씨가 저한테 갑자기 입을 맞추더라고요. 저는 술이 너무 많이 취해서 그런 줄 알았어요. 그런데 시간이 지날수록 저를 대하는 행동들이 점점 대범해졌고
결국 저희는 진심으로 사랑하는 사이가 되었던 거예요. 그리고 저한테 이런 말까지 했었어요. 이 집은 어차피 사남매 중 막내인 자기 거라며 사모님께 확답까지 받았다고 여기서 나갈 필요도 없다면서 함께 평생 같이 살자는 말로 저를 더 혹하게 만들었는데 누가 120평이나 되는 평창동 주택을 거절하겠어요. 비록 떳떳한 관계는 아니지만 저희는 정말 진심으로 사랑하는 사이라는 걸 알아주셨으면 좋겠어요. 명호 씨도 무슨 말이라도 해봐. 여보, 당신한테 정말 미안해. 나도 가정을 깨지 않으려고 그동안 정말 열심히 노력했었어. 하지만 사랑 감정이라는 게 그렇잖아. 한 번 마음을 주니까 두 번은 어렵지 않더라고. 저번에 당신한테 집들이 했다는 것도 거짓말이었어. 어차피 우리 관계 이렇게 된 거 여기에서 정리하도록 하자. 사랑은 원래 변하는 거라고. 당신 정말 정신 나갔구나. 우리 나리는 어쩌고 아빠 없는 자식으로 만들게? 왜 이렇게 생각 없는 행동을 저지른 거야? 내가 뭐가 부족해서 이런 일을 만들었냐고. 제가 남편의 멱살을 잡고 난리를 치자 가정부 아줌마가 저와 남편 사이를 말리기 시작했어요. 그런데 갑자기 둘째 형님이 저와 가정부 아줌마를 밀치더니 남편의 뺨을 올려 붙였습니다. 한 번도 아닌 수차례 뺨을 올리는데 둘째 형님의 한마디에 온 시댁은 아수라장이 되어버렸고 시모는 뒷목을 잡고 쓰러져 버리고 말았어요. 너 정말 쓰레기였구나. 좀 전까지만 해도 나한테 사랑한다고 하지 않았어? 화장실에 잠깐 다녀왔을 때 문 앞에서 나 기다리고 있다가 방으로 끌고 들어갔었잖아. 우리 관계는 어떻게 할 건데? 도대체 어디까지가 거짓말인 거야? 내 몸과 마음을 당신한테 다 줬는데 고작 저딴 가정부 아줌마한테 정을 줘? 내 마음 뺏어간 거 당장 돌려놔. 너 때문에 내 인생까지 망쳐버렸다고. 아버님, 저 나쁜 놈 때문에 저까지 제대로 된 생활을 할 수 없었어요. 아니, 이게 또 무슨 말이냐? 명호 너 지금 이게 어떤 상황인지는 아는 거야? 그리고 오늘이 무슨 날인지 알면서 이런 일을 저질러? 대답 좀 해보라고. 사남매 중 막내인 남편 위로 아주버님 두 분과 손이 신우가 있었어요. 남편은 고개를 떨궜고 둘째 아주버님이 남편의 얼굴에 주먹을 올렸어요. 절대로 있어서는 안 될 일들이 벌어지고 만 거였죠. 드라마에서나 볼 법한 일들이 눈앞에 펼쳐지고 있었는데 저는 다리에 힘이 풀려 아무것도 할 수가 없는 상태로 눈앞에 보이는 충격적인 광경을 감당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한 명도 아닌 두 명이나 불륜관계를 맺은 남편은 제가 그동안 알고 있던 사람이 아니었어요. 뒤늦게 알게 된 사실이지만 남편의 회사는 시간적으로 상당히 자유로운 일이었어요. 회사에서 정해놓은 일만 빨리 끝나면 곧바로 퇴근할 수 있는 구조로 되어 있었죠. 남편은 그동안 저에게 항상 저녁 7시쯤에 퇴근하는 걸로 얘기했었는데 어쩔 때는 오전에 업무가 끝날 때도 있었다는 걸 뒤늦게 알 수 있었습니다. 가정부 아줌마도 용서할 수 없었지만 한 가족인 둘째 형님이 남편과 깊은 관계였다는 건 절대로 용서할 수가 없었어요. 결국 저는 두 사람과 남편에게 상간소송을 진행했고 뒤도 안 돌아보고 이혼을 선택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시부모님께서도 집안에 먹칠한 남편을 받아들일 수 없다면서 인연을 끊어버린 뒤 두 번 다시 얼굴을 보려 하지 않았습니다. 둘째 형님 내외도 이런 일들로 인해 이혼을 선택하게 되었는데 가정부 아줌마와 둘째 형님은
남편을 차지하겠다고 서로 머리채를 잡고 뒹굴며 난리도 아니었어요. 저는 그런 모습을 더 이상 보고 싶지가 않아 제 딸을 데리고 다시 새롭게 시작을 하게 되었죠. 아무 소식도 듣고 싶지 않았어요. 남편과 이혼을 하고 친정집으로 들어와 부모님의 도움을 받으면서 사는 동안 어떠한 소식도 들으려 하지 않았습니다. 그 사람이 언젠가 가정을 깨버린 잘못에 대해 벌을 받길 간절히 원하고만 있었습니다. 저희 부모님께서도 남편의 행동으로 인해 많은 실망과 상처를 받으셨죠. 한 사람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피해를 보게 됐었고, 두 번 다시 기억하고 싶지 않았던 날들이었습니다. 그런데 남편과 이혼을 한 지 1년 만에 저희 집에 찾아왔어요. 저는 가족들과 외식을 하려고 나가려는데 현관문 앞에 남편이 고개를 떨군 채 서 있었습니다. 아빠는 여기가 어디라고 오냐고 멱살을 잡은 뒤 패대기를 쳤지만 저항 한번 하지 않고 힘없는 사람처럼 픽 쓰러져 눈물을 흘리고 있었어요. 제 딸은 오래간만에 본 자기 아빠를 보며 어디 아픈 것 같다고 눈물을 흘리면서 품속에 안겼는데 차마 떼어낼 수가 없었습니다. 여긴 어쩐 일이야? 왜 온 건데? 무슨 말을 하던지 나는 듣고 싶지 않으니까 당장 돌아갔으면 좋겠어. 그동안 우리가 마음 잡고 사느라 얼마나 힘들었는지 알아? 정말 미안해. 내가 잠깐 어떻게 됐었나 봐. 당신이 내 인생에 제일 소중한 사람이었는데 그걸 몰랐던 내가 너무 한심스러워. 우리 다시 시작하면 안 될까? 앞으로 두 번 다시 과거에 있었던 일을 반복하지 않을게. 제발 내 옆에만 있어주면 안 돼? 그동안 나 너무 힘들었어. 내 모습을 보면 당신도 알 수 있잖아. 우리 부모님이 옆에 있을 때는 모든 것들이 두렵지가 않았었는데 당신이랑 일이 이렇게 되고 난 후부터 가족들과 등지며 살게 되다 보니 내 인생은 순식간에 나락으로 떨어지더라고. 나를 사랑한다고 했었던 그 사람들도 진실한 사랑이 아니어서 그랬는지 금방 식어버렸고 둘 다 내 곁을 떠나 새 삶을 찾았더라고. 그리고 내 주위에 남겨진 건 아무것도 없다는 걸 그때 처음 알게 되었고 너무 외롭고 쓸쓸한 거야. 우리 부모님은 벌써 다른 지역으로 이사를 가셔서 찾을 수도 없는 상태고 형들이랑 누나도 이미 연락이 끊어진 지 오래야. 내가 잘못한 거 충분히 받아들일 수 있지만 외로운 건 못 참겠어. 당신한테는 말을 안 했지만 내가 회사에서도 부정한 관계가 있었거든. 부장님 와이프랑 잠깐 그랬는데 그래서 잘 다니던 회사에서도 잘리게 되면서 혼자 집에 있는데 왜 이렇게까지 됐나 싶더라고. 모든 것들이 내가 자초한 일이니 벌을 받는 게 당연하겠지만 왜 하필 이렇게 안 좋은 시기에 내 몸에도 문제가 생겼는지 모르겠어. 나 정말 살고 싶은데 병원에 찾아가니 마음의 준비를 하라더라고. 전립선암 4기 판정을 받고 나오는 길이야. 내가 의지할 곳이 결국 당신 곁이라는 걸 뒤늦게 알게 됐을 땐 이미 늦었다는 걸 알지만 빈털터리가 된 나를 다시 받아줄 수 없을까? 우리 딸 나리와 마지막 시간을 함께 보내고 싶어. 당신만 괜찮다면 나에게 남은 몇 달의 시간을 함께 보낼 수 있게 허락해주면 남은 인생 당신을 위해 최선을 다해 살아가도록 할게. 나한테 마지막으로 기회를 주면 안 될까? 이렇게 무릎 꿇고 빌 테니까 한 번만 용서해줘. 남편은 저에게 병원에서 받은 진단서를 보여줬어요. 남편은 전립선암 4기로 길어야 6개월 정도의 시간이 주어진 상태였죠. 전립선암이라는 게 통증도 없어서 쉽게 확인이 될 수 있는 암이 아니라는 걸 그때 처음 알았습니다.
제 딸은 남편의 얼굴이 반쪽이 된 모습을 바라보며 눈물을 계속 흘리고 있었어요. 하필 어버이날 때 찾아와서 저희 가족은 기분이 말이 아니었습니다. 혼자서 즐길 거 다 즐긴 뒤 이제 떠나게 될 시간이 되니 주위에 아무도 없으니까 생각이 나는 사람이 저밖에 없다는 걸 뒤늦게 깨닫고 찾아온 남편이 너무 한심했어요. 처음부터 잘했으면 이런 일도 없었을 텐데 결국 뒤늦은 후회를 해봤자 달라지는 건 아무것도 없었죠. 문제는 그날 남편이 다녀간 이후 제 딸이 계속 아빠를 찾고 있습니다. 또 언제 얼굴을 볼 수 있냐고 저에게 재촉하고 있어요. 침착하게 설명을 했지만 아직 어린 나이라 제 말을 전부 다 이해하지는 못하는 것 같습니다. 불과 어제 일어난 일이고 앞으로 제가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겠어요. 남편이 자기 핸드폰 번호와 집 주소가 적힌 쪽지를 건네줬지만 이미 법적으로 남이 되어버린 상태고 저는 아직 그날의 상처가 아물지도 않았는데 남편이 암이라는 이유 하나 때문에 제가 옆에 있어줘야 하는 건지 모르겠어요. 여러분들께서는 제가 어떤 결정을 내리면 좋을 것 같으세요? 제 딸을 위해서라도 마지막 순간을 함께 해줘야 되나요? 아니면 그 사람이 세상을 떠나든 말든 신경도 쓰지 않아야 되나요? 시부모님께 전화를 해서 이런 상황을 설명했지만 남편이 세상을 떠나도 신경조차 쓰지 않는다며 전화를 끊어 버리셨습니다. 저도 매몰차게 그 사람을 걷어차는 게 올바른 행동일까요? 머릿속이 많이 복잡한 상황입니다. 여러분들께서 저에게 지혜를 나눠주시면 많은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한번 맺게 된 인연이 저를 끝까지 물고 늘어지니 너무 힘드네요. 제 사연을 들어주신 분들의 가정에는 항상 행복과 웃음만 가득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30대 후반 여자입니다. 사람이 살다 보면 이런저런 일 다 겪게 되지만 이번에 동서와 시모가 가지고 있던 비밀들이 생각지도 못한 상황에서 밝혀지는 순간 한바탕 돌이킬 수 없는 결과를 가져오게 되었죠. 의사인 동서가 며느리로 들어오면서 저는 찬밥 신세나 다름없을 만큼 시모는 저에 대한 관심이 조금도 없었어요. 그래도 동서가 들어오기 전에는 저를 딸처럼 대해주셨지만 한순간에 바뀐 시모의 행동들이 제 마음에 서운함을 남겼습니다. 그래도 과거에 좋았던 기억들이 다시 예전처럼 시모와 좋은 관계로 돌아갈 수 있을 거라 생각해 항상 긍정적으로 받아들이면서 크게 불만을 가지지 않으려 노력하고 있었죠. 그런데 어느 날 주말에 시부모님께서 부르셔서 남편과 함께 시댁에 들리게 되었는데 그 자리에 동서내외가 먼저 도착해 있더라고요. 시부와 서방님은 정신없이 움직이면서 남편도 서둘러 돕길 원하고 있었습니다. 애초에 저희에게 어떠한 말도 해주지 않았던 상황이라 남편이 당황했는지 무슨 일이냐고 시부에게 여쭤보자 커다란 아이스박스 하나를 남편에게 건네주더니 차에 실으라며 서방님과 함께 짐을 옮기기 시작했습니다. 너 설마 잊고 있었던 거냐? 오늘 남자들끼리 배 타러 낚시하러 가기로 했잖아. 저번 달에 약속 다 해놔서 아빠가 배 예약해둔 거 기억 안 나? 어렸을 때야 아빠가 너희들 데리고 여기저기 정말 많이 돌아다녔지만 너희들이 커가면서 지금까지 정신없이 살아오다 보니 부자지간 제대로 된 시간 한번 가진 적이 없어서 내가 저번에 낚시 한번 가자고 얘기했었는데 그때 네가 그렇게 하자고 했었잖아. 당연히 잊지 않고 있었을 거라 생각했는데 설마 너 까맣게 잊고 있었던 거냐? 내가 일부러 이런 시간 잡지 않으면 앞으로 더 시간도 나지 않을 테고
큰며느리 뱃속에 둘째까지 태어나면 그땐 여행 한번 떠나는 것도 여의치 않을 텐데 조금이라도 시간이 있을 때 아빠랑 추억 만들어야 하지 않겠니? 어차피 다음날 아침에 올 거니까 너무 걱정 안 해도 된다. 설마 그 전에 출산하겠니? 아, 제가 요즘 일도 바쁘고 이 사람이 어느새 만삭이 되다 보니 해야 될 일들이 너무 많아져서 저번 달에 아버지와 했던 약속을 까맣게 잊고 있었네요. 남편은 저에게 미안하다면서 난처해 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었어요. 저도 만삭인 상태로 첫째를 돌보면서 시간을 보내다 보니 전달에 시부와 남편이 했던 약속에 대해 잊고 있었죠. 그렇게 남자들은 낚시 여행을 떠나게 되었고 저와 동서는 시댁에 함께 있을 수밖에 없었어요. 그리고 그 하루의 시간 동안 상상하지 못했던 일들이 펼쳐지면서 돌이킬 수 없는 결과들로 인해 시댁 집안은 한바탕 폭풍이 휘몰아치고 말았습니다. 부자들끼리 낚시 여행을 떠나자마자 시모는 거실에 앉아있던 저를 뒷마당에 있는 밭으로 부르셨어요. 무슨 이유 때문인지 몰라 천천히 몸을 일으켜 뒷마당으로 걸어갔는데 시모가 밭에서 얼갈이 배추를 뽑으시더니 제가 오자마자 바닥에 뽑아 놓았던 얼갈이 배추를 수도가에서 손질 좀 하라고 저에게 건네 주셨습니다. 만삭인 상태라 몸 하나 움직이는 게 쉽지 않았지만 일단 군소리 없이 시모가 시키는 대로 천천히 몸을 움직였어요. 이 모습을 본 동서가 거실 창을 열고 도와주겠다며 밖으로 나오려는 순간 시모는 그럴 필요 없다면서 의사는 험한 일을 하면 안 된다고 동서를 다시 집안으로 들여보내고 나온 시모와 눈이 마주쳤고 그런 행동에 기분이 좋지 않았어요. 너 왜 그런 얼굴로 나를 쳐다보는 거냐? 너만 일 시켜서 서운하게 생각하나 본데. 작은 며느리는 의사라 손이 얼마나 중요한데 굳이 이런 일을 시켜야겠니? 이 정도는 너 혼자서도 충분히 할 수 있잖아. 그리고 너는 뱃속의 아이가 딸이지만 작은 애는 얼마 전에 뱃속의 아이가 아들이라는 걸 알게 됐는데 귀한 몸을 함부로 다뤄야 되겠어? 나중에 내가 따로 일 시킬 거니까 괜히 서운해 하지 말고 서둘러 움직여라. 해가 벌써 중천인데 하루 종일 다듣기만 할 거니? 어머님, 저도 만삭인 몸이라 빠릿빠릿하게 움직일 수가 없어요. 앉아서 일하는 게 쉽지 않다고요. 이제 곧 출산이라 많이 힘든데 이건 어머님이 해주시면 안 돼요? 나는 너 때 출산 직전까지 일하면서 다 해왔다. 아직 멀쩡해 보이는구만. 얼마나 힘든 거 시켰다고 벌써부터 엄살이야? 양수 터지면 그때 구급차 부르면 되니까 걱정하지 말고 서둘러 다듬어라. 앉아서 하기 힘들면 저기 테이블 있으니까 가지고 가서 다듬으면 되잖아. 생각을 좀 하면서 네가 융통성 있게 움직이면 되잖니? 어머님, 형님보다 차라리 제가 도와드리는 게 어때요? 저는 아직까지 배가 많이 나오지 않아서 훨씬 수월하게 일을 할 수 있을 것 같은데요. 아유, 네가 무슨 일을 한다고 그래? 계속 서 있지 말고 날도 더운데 가서 시원하게 에어컨 좀 쐬고 있어라. 안 되겠다. 둘째는 이리 좀 따라와라. 시모는 동서를 데리고 거실 한편에 에어컨 바람을 직접 쐴 수 있는 명당에 앉힌 뒤 다시 밖으로 나오셨어요. 만삭인 저는 떼약볕에 얼갈이 김치를 담게 하시고 동서는 에어컨 바람 맞으면서 쉴 수 있게 해주는 시모의 차별에 서운함은 점점 더 커지게 되었습니다. 그날 하루 밖에서 힘들게 시모가 시키는 일을 끝낸 뒤
방으로 들어와 겨우 누울 수 있게 되었는데 거의 반나절을 고생해서 그런지 몸에 조금씩 이상 반응이 오고 있는 것 같은 느낌이 들었어요. 약간의 잔 진통이 반복적으로 느껴지기 시작했는데 시간이 지날수록 점점 더 진통의 세기가 확실하게 출산이 가까워졌다는 걸 알 수 있게 신호를 보내오고 있었죠. 아무래도 느낌이 좋지 않아 불안했던 저는 지쳐있는 몸을 일으켜 시모와 동서에게 도움을 요청하려고 방문을 열고 나오려 했는데 거실에서 시모와 동서가 서로 대화를 나누는 걸 엿듣게 되었고 문틈 사이로 시모가 저를 어떻게 생각하고 있는지 전부 다 듣고 말았습니다. 이제껏 시모는 저를 시댁 집안의 일꾼으로만 생각하고 계셨죠. 어머님, 저도 의사예요. 제가 봤을 때 형님은 곧 출산할 것 같은데 계속 힘든 일만 골라서 시키면 출산할 때 체력이 없어서 얼마나 힘들겠어요. 너는 신경 쓰지 않아도 된다. 어차피 별거 없이 몸뚱이 하나 가지고 우리 집 며느리로 들어왔는데 이 정도는 아무것도 아니지. 쟤는 머리 쓰는 일보다 몸 쓰는 일이 훨씬 몸에 맞다니까. 고등학교 졸업하자마자 먹고 살겠다며 사회로 뛰쳐나와 지금까지 몸 쓰는 일만 했는데 너랑 비교가 되니? 내 큰아들이 많이 아깝긴 하지만 그래도 어쩌겠어. 일 하나는 똑부러지게 잘하잖아. 그래서 내가 며느리로 받아들여준 이유도 있는 거야. 내가 왜 받아줬는지 알아? 처음 우리 집에 인사 왔을 때 그래도 손님이라고 음식 하나는 제대로 대접해주고 싶어 혼자 땀 흘리며 준비하고 있었는데 내가 몸이 좀 느리다 보니까 약속된 시간 안에 음식 준비를 끝내지 못했던 거야. 그런데 큰 며느리가 옆에서 나를 도와줬는데 손이 얼마나 야무지던지 우리 집에 처음 왔는데도 알아서 척척 하더라고. 그때 며느리로 받아들이면 내가 좀 편해지겠구나 생각했다니까. 사회 경험이 많을수록 눈치도 빠르고 일조일 가리지 않고 해서 그런지 시키는 대로 군말하지 않고 자랐는데 내가 얼마나 편하겠어. 집안에 몸 쓰는 사람이 있으면 머리 쓰는 사람도 있어야 되는 거야. 그래야 균형이 맞는 거지. 그러니까 둘째 너는 지금처럼 행동하면 된다. 그리고 큰 며느리는 집안일에만 신경 쓰면 되는 거야. 이 모든 걸 당연하게 생각하고 괜한 걱정할 필요 없다. 큰 며느리 들인 이유가 부려먹으려고 받아준 거지 내가 떠받들려고 받아준 줄 아니? 애초에 그럴 거였으면 법조인 며느리로 들였을 거다. 쟤는 워낙 무식해서 잘한다는 칭찬 한마디면 개처럼 꼬리를 살랑살랑 흔들면서 아주 간이며 쓸개며 다 빼준다니까. 시애미가 알아서 강약 조절하고 있으니까 너는 그냥 뒤에서 아무 말 하지 말고 지켜만 보면 된다. 그나저나 뱃속에 있는 우리 손자는 언제 세상 밖으로 나오려나? 출산하면 우리 집으로 바로 와야 하는 거 알지? 그동안 시댁 집안의 며느리로 살아오면서 시모가 저를 딸처럼 대해주시고 항상 아껴주시려고 노력하시는 줄 알았었는데 그건 전부 저를 움직이게 하려는 시모의 계획적인 행동들이었어요. 거실에서 동서와 나눈 대화를 듣게 된 저는 충격을 크게 받았는지 갑자기 진통이 크게 오기 시작했고 아픈 배를 움켜쥐는 순간 다리 사이로 양수가 터지고 말았습니다. 제가 방문을 활짝 열어 비틀거리며 나오자 화들짝 놀란 시모와 동서는 양수가 터진 저를 보며 많이 놀란 듯 저에게 달려왔고 제가 쓰러지자 동서는 곧바로 119에 도움을 요청한 뒤 이어서 시부에게 전화를 걸어
몇 시간 뒤면 출산할 것 같다면서 양수가 터졌다고 소식을 전해 주었어요. 그렇게 저는 동서의 도움을 받아 응급실에 도착할 수 있었고, 몇 시간 뒤 낚시를 갔던 남편이 도착해 제 옆에서 자리를 지켜주었습니다. 알고 보니 남편이 계속 불안해하길래 저녁에 철수하고 있었다는 걸 알 수 있었어요. 배 타고 나가서 출산날 못 올 줄 알았는데 남편이 저에게 가봐야 할 것 같다며 시부에게 불안감을 계속해서 보이자 어쩔 수 없이 배를 돌리게 되었다는 걸 알게 되었죠. 남편에게 너무 고마웠고, 그렇게 저는 6시간의 진통 끝에 이쁜 딸을 안아볼 수 있었습니다. 거의 실신 직전까지 갔던 상태였지만 큰 사고 없이 출산을 해서 다행이라고 생각하고 있었는데, 옆에 계셨던 시모가 뭔가 불만이 있으신 듯한 표정을 보이셨어요. 둘째까지 나왔으니 앞으로 더 바빠질 텐데 그럼 우리 집안일은 누가 하나? 둘째가 아들이었으면 딱 좋았을 텐데 또 딸이라서 많이 아쉽네. 엄마는 무슨 말을 그렇게 하세요? 딸이든 아들이든 요즘 시대에 그게 그렇게 중요해요? 출산율도 저조한 시대에 건강하게 태어나 준 것만도 얼마나 고마운 일이에요. 요즘 엄마는 이 사람이 하는 일들 전부 마음에 안 들어 하시는 것 같아 보이는데 도대체 뭐가 문제예요? 지금까지 불평불만 한마디 없이 엄마가 시키는 꾸준 일을 묵묵히 해왔으면 그래도 출산했는데 고생했다는 말 한마디 해줄 수 있는 거 아니에요? 좋은 말 해주시지 않을 거면 그만 나가주세요. 내가 뭘 그렇게 잘못했다고 그러는 거야. 애가 이제 둘이나 되니까 앞으로 집안일을 제대로 시킬 수 없을 것 같아서 하는 말이었을 뿐인데 그거 가지고 꼭 그렇게까지 화를 내야 되겠니? 어찌됐든 출산하는 건 봤으니까 나는 이제 들어가 보련다. 그런데 사돈분들은 아직도 멀었다니? 하기야 남해에서 강원도까지 오시는데 대중교통을 이용해서 오셔야 하니 얼마나 오래 걸리시겠어? 얼마 전에 사고 나서 폐차 안으로 새 차를 구입할 생각은 없으신 거야? 사람 일이 어떻게 될지 아무도 모르는데 차 한 대 정도는 서둘러 구입을 하셨어야지. 너희 집안을 보면 시골 사람들이라서 그런지 하나같이 무식이 자리 잡고 있는 것 같다. 사돈, 무식이라뇨? 방금 하신 말은 좀 심하신 것 같은데요? 저희도 사정이 있으니까 차를 구입하지 못하고 있는 건데 어떻게 제 딸 앞에서 그런 말을 함부로 하시는 거죠? 얘 선주야, 너 그동안 사돈한테 이런 대우를 받고 있었던 거니? 오늘만큼은 제 딸한테 좋은 말 해줘도 모자라는데 어떻게 우리 집안이 무식하다는 말로 제 딸에게 상처를 줄 수가 있어요? 김서방, 이게 어떻게 된 건가? 나한테는 항상 사돈이 내 딸을 친딸처럼 대해준다고 하지 않았나? 시모의 잘못된 입놀림에 출산 전날 양가 집안의 분위기는 심각하게 흘러갔고, 시부는 급하게 상황을 수습하려 했지만 시모가 저희 부모님께 조금도 사과할 생각이 없으셨는지 입을 굳게 닫으셔서 엄마의 목소리는 더욱더 높아지고 말았습니다. 서방님은 안 좋아진 분위기를 최대한 수습하려고 시모를 모시고 밖으로 나가려는데 저희 엄마의 말을 묵묵히 듣고 계셨던 시모가 갑자기 서방님의 팔을 뿌리치며 엄마한테 가까이 다가가 면전 앞에다 삿대질을 하면서 화를 내셨어요. 보잘것없는 사돈 집안의 딸내미를 며느리로 들어줬으면 감사하게 생각할 줄 알아야지. 어따 대고 지금 나한테 큰 소리야. 이것 봐요. 내가 왜 욕을 먹어야 하는 건데. 가뜩이나 둘째도 딸이라서 기분이 좋지 않고만 우리 집안한테 죄송하다는 말부터 해야 되는 거 아니에요?
대기업 다니는 잘난 내 아들 그쪽 사이 만들어준 것만도 저희가 얼마나 많은 손해를 봤는지 아세요? 100번 철을 받아도 모자랄 판에 어디서 감히 큰 소리야? 번듯한 직장이 있는 것도 아니고 내세울 거라곤 몸 쓰는 것밖엔 없으면서 고래 자기 딸이라고 감싸고 도는데 분위기 파가면서 눈치껏 좀 행동하세요. 가뜩이나 마음에 들지 않는 거 참고 있으니까 제가 만만하게 보이세요? 불만이 있으면 다시 데려가던지요. 제 아들이랑 결혼하겠다고 줄 서 있는 여자들이 한 트럭이에요. 내가 두 발로 나갈 거니까 건들지 마라. 시모는 산부인과가 떠나갈 정도로 저희 엄마한테 화를 내셨어요. 저희 가족이 왜 욕을 먹어야 하는 건지 전혀 이해를 하지 못하고 있었죠. 저는 며느리로서 최선을 다했고 번듯한 직장이 없더라도 아이를 가지기 전까지는 정말 열심히 살았었는데 부모님이 저 때문에 안 좋은 소리를 들으시는 것 같아 너무 기분이 안 좋았어요. 결국 서방님이 시모를 겨우 모시고 나가면서 한바탕 난리가 났던 양가 집안 분위기는 가라앉힐 수 있었습니다. 그날 시부는 저희 부모님께 몇 번이나 죄송하다면서 고개를 숙였고 남편과 서방님 또한 아무 말도 하지 못한 채 고개만 떨구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저는 그런 안 좋은 상황이 생기게 된 이후 시모의 얼굴을 더 이상 볼 수가 없었어요. 시모도 저에게 더는 연락을 하지 않으셨습니다. 그렇게 얼마의 시간이 지났을 때 이른 아침부터 시모가 갑자기 저희 집 문을 두드리시면서 목소리를 높이셨어요. 출근 준비를 하던 남편이 당황해서는 현관문을 열어드렸는데 들어오자마자 거실에서 아이를 돌보던 저에게 한마디 상의도 없이 일을 저질렀다고 신발도 벗지 않으신 채 무작정 거실로 들어오셨어요. 그리고 저에게 달려들려 하시는 걸 남편이 겨우 붙잡을 수 있었죠. 아침부터 갑자기 이게 무슨 짓이에요? 상황 설명도 없이 신발을 신고 무턱대고 들어오시면 어쩌자는 거냐고요? 저 이제 출근해야 되는데 연락이라도 좀 하고 오셔야죠. 밤새 아이가 잠도 안 자고 울어대서 이제야 겨우 재웠는데 엄마 때문에 다시 깨겠다고요. 도대체 요즘 들어 왜 그러시는 거예요? 뭐가 그렇게 문제인데요? 너, 내 말 똑바로 들어. 사돈분들한테 집 알아봐 줬니? 지금 사돈분들 어디에 계시는 거야? 당장 전화해서 이쪽으로 오시라고 말씀드려라. 너는 엄마랑 상의 한마디 없이 이런 결정을 혼자서 내려? 내가 왜 너희 아빠랑 둘이 전화통화하는 걸 엿듣다가 알아야 하는 건데? 빨리 이쪽으로 달려오시라고 전화하라니까. 시모가 아침부터 찾아오신 이유는 남편이 저희 부모님께 집을 알아봐 준 거에 대해 불만을 가지고 계신 걸 알게 되었고 남편은 침착하게 설명을 해주고 있었어요. 제가 출산을 하고 첫째도 돌봐야 하는데 둘째까지 봐야 하는 상황에 시모와 마찰이 생겨서 엄마가 도와주려 하시는데 아빠도 이왕 올라오시는 거 함께 있어주고 싶으셨는지 없는 형편에 당분간 저희 집 근처에 집을 알아보는 게 좋을 것 같다고 하셔서 남편이 직접 월세로 알아봐 준 거였고 부모님께서 남편의 도움 덕에 편히 쉴 수 있는 집에서 당분간 지내실 수 있으셨죠. 농사일을 하셨기 때문에 아빠는 한동안 동네 주민분께 부모님께서 해야 될 일을 부탁하고 저를 도와주신 거였어요. 너무 감사했고 부모님 덕분에 제가 편하게 몸을 회복시킬 수가 있었죠. 하지만 시모가 이런 일이 있었다는 걸 아시게 되면서부터 남편이 돈을 지불했다는 거에 화가 잔뜩 올라오셨고 결국 아침 일찍 찾아오셔서 난리를 치셨던 거죠. 남편은 저희 부모님께 전화를 하지 않고 계속 상황을 해결하려고 했지만
시모가 더욱더 난리치는 바람에 어쩔 수 없이 제가 부모님께 전화를 걸어 현재의 상황을 알리게 되었고, 그렇게 저희 집에 서둘러 들어오신 부모님께서 시모와 얼굴을 마주하셨어요. 집을 알아봐 줬으면 사돈께서 돈을 지불하셔야죠. 왜 제 아들이 월세를 내줘야 되는 거죠? 보증금도 5천만 원이나 들어갔다면서요. 그냥 사람 시키면 되는 거지. 뭐하러 이런 쓸데없는 돈을 낭비하는 건데요? 지금 당장 제 아들한테 보증금이랑 월세 돌려주시던지 아니면 그만 댁으로 돌아가시죠. 얼마나 오래 계시려고 월세를 알아봐요? 머리가 그렇게 안 돌아가시나? 이럴 돈이 있었으면 차라리 산후조리원을 알아보는 게 훨씬 좋겠네요. 시골 분들이셔서 계산이 안 되세요? 제가 그렇게 하자고 말씀드린 거예요. 저희 집에 잠깐 계시면서 도와주시려 했던 거 쉬실 때라도 편하게 쉬시라고 제가 알아봐 드린 거라고요. 장인어른께서 월세를 알아보셨는데 너무 비싸셔서 그냥 내려가려 하시길래 먼 길 오셨는데 여행 겸 좀 쉬다가 내려가시라고 단기간 월세를 제가 알아봐 드렸어요. 그게 잘못된 건 아니잖아요. 엄마 때문에 제가 장인어른 장모님께 해드리고도 마음이 편치가 않다고요. 계속 이런 식으로 행동하실 거면 얼굴 안 보고 사는 게 낫겠어요. 어제 장모님이 밤새서 같이 도와주시다가 새벽에 들어가셨다고요. 엄마는 이 사람이 출산하고 나서 단 한 번도 도와주신 적 없으신데 무슨 할 말이 있으세요? 남편은 그동안 많이 참았는지 시모에게 불만을 터뜨리고 말았어요. 남편은 저희 부모님이 쉴 때만큼은 편하게 지내시는 게 좋을 것 같다면서 월세를 알아봤던 거고, 그 결정이 잘못됐다고 생각하지 않았어요. 저희 집이 넓지도 않고 제대로 쉴 수 있는 공간도 없기 때문에 좋은 선택을 한 것 같았지만 시모는 저희 생각에 반대를 하고 계셨죠. 솔직히 산후조리원에서도 돈을 지불하지만 엄마가 옆에서 도와주시는 것과는 차원이 다르기 때문에 고민 끝에 결정한 건데, 시모는 이런 소식을 들으시고 아침부터 찾아오셔서는 한바탕 난리를 치셨어요. 남편이 물리적으로 시모를 집에서 모시고 나간 이후 밖에서도 한참 동안 대화를 나눴고, 그렇게 저희 집에 더 이상 오지 않으셨지만 마음이 불편한 건 여전했었죠. 이런 일이 있고 난 이후 동서의 귀에도 들어갔는지 전화가 왔길래 별일 없었다고 대충 둘러댄 뒤 통화를 끝냈습니다. 의사 동서는 시모의 눈치 때문에 저와 가까이 지내려 해도 중간에서 시모가 항상 끼어들다 보니 거리를 둘 수밖에 없는 듯 했어요. 동서가 식구로 들어온 지도 꽤 됐었지만 서로 교류가 많지 않아서 어색한 건 여전했었죠. 이런 일이 있고 난 이후 남편이 계속 신경이 쓰였는지 저희 부모님을 모시고 풍경 좋은 곳에 식사 자리를 마련해 주었어요. 그렇게 안 좋았던 일들은 잊어버리고 기분 전환을 하면서 남편 덕분에 즐거운 식사를 마무리한 뒤 식당에서 나와 산책로를 걷고 있는데 난간에 서서 풍경을 바라보고 있는 동서가 눈에 들어왔어요. 생각지도 못한 곳에서 동서를 만나 상당히 놀랐었죠. 서방님과 같이 온 줄 알고 물어봤는데 직원들과 함께 오래간만에 외출한 거라면서 어색한 미소로 저희 부부와 부모님께 인사를 드렸어요. 오래 대화하지 못하고 동서는 시간 때문에 들어가 봐야 할 것 같다면서 자리를 피해 주었고, 저희 가족은 마저 산책을 이어가려고 하는데 어떤 남자가 저에게 다가오더니 사진 한 장만 찍어달라며 부탁을 하길래 아무 생각 없이 난간에 서서 포즈를 취하는 남자를 찍어주려는데 핸드폰 화면이 꺼지길래 다시 켜는 순간 저는 그 자리에 얼어버렸고
제가 가만히 있자 저에게 다가온 남편은 화면이 꺼졌냐면서 카메라를 다시 켠 뒤 저에게 건네 주었어요. 그렇게 사진을 찍어준 뒤 남자에게 핸드폰을 건네줬는데 제가 누구인지 전혀 모르고 있는 것 같은 눈치였어요. 이미 동서는 멀리 가버렸는지 모습이 보이지 않았지만 저는 봐선 안 될 걸 두 눈으로 보게 되었죠. 서로 다른 방향으로 걸어갔지만 제가 봤던 남자의 핸드폰 속의 배경화면에는 동서의 얼굴이 확실했어요. 서로 포옹하고 있는 모습을 찍어서 배경화면으로 해놓은 그 남자는 누가 봐도 동서의 내연남이었고 저는 그때부터 오만 가지 생각을 하게 되었죠. 결국 이 사실을 저만 알고 있는 것보단 남편도 알아야겠다 싶어 순간적인 판단으로 남편을 붙잡아 멀리 걸어가고 있는 남자의 핸드폰 속에 동서의 얼굴이 있었다고 설명을 했어요. 그런데 제가 생각했던 거와 다르게 남편은 침착함을 유지하면서 임신한 동서가 어떻게 다른 남자를 만나냐고 제가 잘못 본 거 아니냐며 두 눈으로 확실하게 봤다고 말을 했는데도 믿어주지 않았습니다. 그 사이 정체를 알 수 없던 남자는 이미 사라져버린 상황이었고 동서도 그 자리를 벗어났었죠. 예상하지 못한 장소에서 동서를 만난 것부터가 의심스러운데 남편은 동서가 직원분들과 같이 온 거 아니냐면서 제가 그동안 스트레스를 많이 받아서 그런 것 같다고 심각하게 생각을 하지 않더라고요. 남편이 하도 믿지 않으니까 저도 잘못 봤나 싶어서 그날은 그냥 집으로 돌아왔었죠. 서방님과 동서의 사이가 너무 좋다는 걸 알고 있었기 때문에 남편의 말대로 제가 잘못 본 것 같아 그냥 넘어가기로 했었어요. 그날 이후 한 달 정도의 시간이 지나고 동서의 배도 거의 많이 불러와서 출산날이 가까워지고 있었는데 어느 날 시부가 지붕 보수를 하시다가 떨어지셔서 병원에 입원하셨다는 말에 남편과 함께 서둘러 병원을 가게 되었어요. 그리고 그곳에서 엄청난 충격적인 광경을 두 눈으로 목격하고 말았습니다. 시부는 다행히 크게 다친 건 아니셨는지 며칠 입원하셔서 치료를 받으신 뒤 퇴원하시면 된다는 의사의 말에 안심을 하고 있었는데 담당 의사의 얼굴을 보는 순간 입을 다물지 못했어요. 그 사람은 저번에 저에게 사진을 찍어달라고 부탁했었던 남자였고 동서와 같은 병원에서 근무하고 있던 의사 동료라는 걸 알 수 있었죠. 남편은 남자의 얼굴을 기억하지 못하는 것 같아 보이길래 어떻게 해야 할지 몰라 담당 의사가 병실에서 나가는 걸 보고 있었는데 시부 옆에 계시던 시모가 담당 의사의 뒤를 따라 나가길래 뒷모습을 지켜보고 있는데 주변을 살피던 시모가 갑자기 담당 의사의 팔을 잡곤 어디론가 데리고 가고 있었어요. 예상하지 못한 장면에 너무 놀라 남편을 급하게 불렀고 시모가 의사를 데리고 가는 모습을 보고 있던 남편에게 얼마 전에 제가 겪었던 상황에 대해 설명하면서 담당 의사가 동서와의 관계에 뭔가 있을 것 같다고 얘기하자 남편은 시모와 의사의 뒤를 서둘러 쫓아갔고 저희 부부는 비상계단으로 들어간 의사와 시모가 나누는 대화를 숨어서 듣게 되었습니다. 더 이상 우리 작은 며느리 옆에서 얼씬거리지 말고 나랑 약속한 대로 최대한 빠른 시일 내에 다른 병원으로 옮겨줬으면 좋겠어요. 내가 가지고 있는 이 증거물들을 법정에서 사용하지 않길 바랄 뿐입니다. 이건 그쪽이 제시한 금액이니까 여기까지 하고 더 이상 우리 앞에 나타나지 마세요. 알겠어요? 저도 서둘러서 다른 병원으로 옮기고 싶긴 하지만 그게 말처럼 쉬운 문제가 아니라서요. 그래도 최대한 빠른 시일 내에
옮기도록 하겠습니다. 금액은 정확하게 주신 거 맞죠? 이렇게까지 하시니 어쩔 수 없이 제가 떠나야 되겠네요. 유 선생은 잘 지내고 있나요? 한동안 얼굴을 안 봤더니 많이 보고 싶긴 한데 그래도 약속이니까 조용히 사라지는 게 좋겠죠? 그런데 뱃속의 아이가 누구 아이인지는 궁금하지 않으세요? 그쪽 아드님의 아이일지 아니면 제 아들일지 그게 제일 궁금하실 것 같은데요. 왜 이렇게까지 하시는지 이해를 할 수가 없지만 그래도 유 선생이 저를 먼저 찾는다면 어쩔 수 없이 만날 수밖에 없어요. 그건 내가 얘기 잘 해놨으니 걱정 안 해도 돼요. 그리고 뱃속에 있는 아이가 내 아들의 자식이면 정말 좋겠지만 그쪽 아이라도 나는 상관없어요. 어떻게든 의사 며느리인데. 그리고 내 아들이 충격받는 것도 원하지 않는다고요. 그냥 그쪽이 조용히 사라지면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는다니까요. 우리 작은 며느리도 더 이상 그쪽이랑 만나지 않겠다고 나와 약속까지 했으니까 2번 다시 우리 가족 앞에 얼씬도 하지 말아요. 내 말 무슨 뜻인지 알겠어요? 저는 시모와 의사가 나눈 대화에 입을 다물지 못했고 남편은 얼굴이 사색이 돼선 분노를 참지 못한 채 시모와 의사에게 뛰쳐가서 난리를 치고 말았습니다. 모든 대화를 듣게 된 남편이 나타나자 기겁을 하면서 도망치려는 시모를 붙잡으면서 시모의 손에 들고 있던 흰 서류 봉투를 치켜들며 개판 5분 전이라고 소리를 질렀어요. 그리고 봉투 안에서 떨어진 내용물들은 입을 다물지 못할 정도로 충격적인 장면들이 찍혀있는 사진들이 가득 들어 있었죠. 의사는 조용히 자리를 피하려 하자 남편은 의사 얼굴에 손을 날렸고 시모는 전부 다 망했다면서 그 자리에 주저앉아 오열을 하셨습니다. 동서는 서방님과 결혼을 했으면서 동료 의사와 불륜관계를 저질렀고 뱃속의 아이가 누구 아이인지 전혀 알지 못하는 상태였었죠. 그리고 이런 상황을 시모에게 들킨 동서가 손이 발이 되도록 빌면서 용서를 구했고 시모는 의사인 동서가 아깝다고 생각했는지 서방님만 모르면 모든 게 해결이 될 거라고 판단해 내연남인 의사에게 돈까지 지어주면서 모든 상황을 수습하려 했어요. 이런 관계를 유지해 오다가 결국 저희에게 들통이 나고 말았던 거죠. 시모는 비밀로 해달라고 했지만 남편은 서방님이 이 사실을 모두 알아야 되는 게 맞는 거라며 그 자리에서 전화를 걸어 비상계단이 있는 쪽으로 오게 만들었습니다. 결국 서방님이 동서가 바람 피웠다는 걸 모두 알게 된 순간 집안은 정말 개판이 되고 말았어요. 그렇게 동서내외는 끝내 이혼을 하게 됐지만 곧 출산을 앞두고 있는 아이가 아직까지 누구의 아이인지 알지 못하는 상황입니다. 동서는 유전자 검사를 하지 않겠다면서 모습을 나타내지 않고 있어요. 동서조차 누구의 아이인지 모르는 상태인 거죠. 그런데 의사인 동서가 서방님한테 서둘러 위자료를 지어주고 이혼을 하게 되자 시모는 동서가 며느리로 들어오기 전에 저를 딸처럼 대해주셨을 때처럼 갑자기 관심을 가지고 잘해주기 시작하셨어요. 이미 모든 진실을 알게 됐는데 시모는 저에게 과거의 일들은 전부 미안하다면서 다시 예전처럼 좋은 관계로 발전하길 원하고 있었죠. 그 이유는 시부가 시모를 현재 내쳐버린 상황이에요. 이런 일들을 숨기려 했었다는 거에 상당한 충격을 받으셨죠. 남편과 서방님도 시모의 얼굴을 보고 싶지 않다며 인연을 끊어버린 상태입니다. 저를 어떻게든 구슬려서 다시 시댁에 들어가려 하시는 것 같은데 저 또한 시모를 받아줄 마음은 아직까지는 없습니다.
그래서 시모에게 연락이 와도 절대 받지 않고 있어요. 있을 때 잘하라는 말이 있잖아요. 그동안 저에게 많은 상처를 줬기 때문에 제 마음은 쉽게 열리지 않을 것 같습니다. 정말 상상조차 하지 못했던 시모와 동서의 행동에 저희 가족들은 지금도 그 충격에 벗어나지 못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서방님이 하루빨리 정상적인 생활로 돌아왔으면 좋겠어요. 이런 일이 생겼다는 게 안타까울 뿐입니다. 더 큰 일이 생길 수 있을 뻔한 걸 그 전에 막았다는 게 다행이라고 생각해요. 앞으론 저희 가족에게 좋은 일만 생겼으면 좋겠어요. 제 긴 사연 들어주신 분들, 오늘 하루도 웃음이 가득한 하루가 되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남편과 2년 전에 이혼을 하게 된 안양에 살고 있는 30대 후반 여자입니다. 여기에 글을 쓰게 된 이유는 남편과 시모의 잘못된 행동들이 저에게 너무 큰 상처를 안겨줘서 이혼을 결정하게 되었지만 시간이 지난 지금도 후회보다는 잘한 선택이었다고 생각합니다. 30대 중반이 넘어가는 나이에 남편을 만나 결혼을 한 지 얼마 안 돼서 계획에 없었던 임신이 제 인생 계획에 변화를 가져오게 만들었어요. 원래 저는 결혼 생활을 해도 제가 원하는 삶을 살고 싶었기 때문에 아이에 대한 생각보다는 사랑하는 사람과 함께 좀 더 자신의 가치를 높이는 삶을 살고 싶었습니다. 그런데 시부모님께서는 손주를 원하셨고 계속해서 제가 아이를 가지는 걸 바라시자 여러 가지로 고민이 많았었어요. 하지만 그동안 꿈꿔왔던 삶이 있었기 때문에 쉽게 결정을 내리지 못하고 있었죠. 처음에는 남편과 시부모님께서도 아이를 중요하게 생각하지 않으셨고 제 생각을 많이 반영해 주셨죠. 저에게는 아직 하고 싶었던 것들이 많았었기 때문에 아이를 키울 준비가 전혀 되어 있지 않았었어요. 그런데 결혼하고 나서부터 시부모님은 결혼 전에 저와 대화를 나누었던 부분들에 대해서는 전혀 기억을 못 하시는 건지 아이를 원하지 않는 저를 마음에 들어하지 않으셨어요. 시부모님께서 불만을 털어놓으시니 남편도 영향을 받게 되면서 부부싸움으로까지 이어졌습니다. 제 의견은 조금도 존중해 주려 하지 않는 모습들이 너무 서운하게 다가왔었습니다. 30대 중반에 교수가 된 저는 더 많은 꿈을 펼치고 싶었고 남편은 그런 저를 뒤에서 밀어주겠다며 결혼 전에는 정말 많은 사랑을 주었었죠. 사랑하는 사람과 함께하면서 자신이 하고 싶은 걸 한다는 건 저에게 너무나도 큰 행복이었어요. 하지만 그건 얼마 가지 못했고 남편과 시부모님 사이의 갈등은 저에게 불안감을 조성해 주었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예상하지 못했던 문제가 터지게 되면서 제 인생은 순식간에 바뀌게 되는 사건이 하나 있었어요. 어느 날 저녁 친정집에 잠깐 볼 일이 있어서 다녀왔었는데 현관문을 열자마자 남편이 저에게 와인잔을 내밀었어요. 저에게 무언가를 요구하는 듯한 눈빛을 보내고 있었죠. 며칠간 몸이 피로했던 저는 남편이 건네준 와인을 마셨고 분위기를 조성한 남편과 대화를 이어나가면서 꽤 많은 와인을 마시고 말았어요. 그런데 얼마나 마셨는지 전날에 있었던 일이 기억이 잘 나지 않더라고요. 원래 술을 잘 못하던 제가 그간 스트레스를 많이 받았었는지 평소 주량 이상을 마시게 된 거였죠. 눈을 떴을 때 남편은 이미 출근을 했는지 집에 없었습니다. 그때 남편이 왜 저에게 와인잔을 건넸는지 눈치챘어야 했는데 멍청하게도 남편의 계획을 저는 전혀 알지 못했었죠. 그간 아이 문제로 사이가 좋지 않아 부부관계에 문제가 좀 있었는데 남편이 먼저 제 기분을 풀어주려고
이벤트를 준비했다고 생각했지. 아이를 가지기 위한 계획이었다는 건 상상조차 하지 못했었어요. 언제부터인가 몸에서 이상함을 느끼게 된 저는 불안감이 엄습해왔고 설마 하는 마음에 임신 테스트기를 검사한 결과 선명한 두 줄이 제 눈에 들어오고 말았습니다. 저는 아직 준비가 되어 있지 않았던 상태라 많이 당황스러웠었는데 제가 임신을 했다는 걸 알게 된 남편과 시부모님은 난리가 났었죠. 집안의 경사라며 저에게 축하한다며 좋은 말을 아끼지 않으셨어요. 제 삶이 전반적으로 바뀌게 되는 순간이었는데 그런 제 고민을 알아주지 않던 남편과 시부모님이 너무 서운했었어요. 기뻐하는 시댁 식구들과 다르게 제 표정이 별로 좋지 않자 시모는 인생이 원래 자기 마음처럼 되는 게 아니라면서 제 손을 잡아 주셨습니다. 자기가 원하는 대로 살면 그게 인생이니? 원래 다 그런 거야. 계획하지도 못했던 일들이 벌어지는 게 인생이라고. 어쩌겠어. 현실을 받아들여야지. 나는 네가 교수인 것보다 뱃속의 아이가 더 중요하다. 어느 정도 아이가 크면 그때 가서 원하는 거 다시 하면 되는 거잖아. 일단 일이 이렇게 됐으니까 뱃속의 아이만 신경 쓰도록 해라. 내 아들이 능력이 되는데 너까지 돈을 벌 필요가 없잖아. 나는 네가 교수인 것만도 자랑스럽다. 앞으로 태어날 손주가 얼마나 똑똑하겠니? 비는 못 속이는 거 알지? 너무 우울해하지만 말고 현실을 기쁘게 받아들여라. 너를 또 닮은 아이가 태어난다는 게 얼마나 기쁜 일이니? 당신은 앞으로 내가 차려둔 밥상에 숟가락만 얹으면 된다니까? 왜 눈물을 흘리고 그래? 뱃속에 아이가 생겨서 너무 감격스러운 거야? 제 기분을 전혀 모르는 시댁 식구들은 아이가 생겼다는 이유 하나만으로 세상을 다 가진 것 마냥 기뻐하고 있었어요. 하지만 저는 반대로 기분이 좋은 것도 아니고 안 좋은 것도 아니었습니다. 현실을 어떻게 받아들여야 할지 몰라 정신적으로 많이 힘들었었어요. 부모님께서도 저에게 좋은 말을 해줬지만 만족스러운 답을 들을 수는 없었습니다. 그렇게 시간이 지날수록 제 뱃속의 아이는 이런 제 감정을 전혀 모르고 있는지 무럭무럭 자라고 있었습니다. 배가 점점 불러오자 남편과 시부모님께서는 저에게 더 많은 사랑을 주었어요. 단 한 번도 얼굴 붉히는 일 없이 저에게 관심을 주었죠. 어느새 저도 현실을 조금씩 받아들이고 있었는지 이런 삶도 나쁘지 않은 것 같다는 생각을 하고 있었습니다. 그렇게 계획에 없던 아이가 세상 밖으로 나오면서 제 삶은 상상했던 것보다 차원이 다른 경험을 하게 되었죠. 서툰 육아에 시달리면서도 저와 비슷하게 닮은 아이를 바라볼 때면 너무 사랑스러웠고 모든 걸 다 해주고 싶을 만큼 모성애가 자라고 있었습니다. 어느새 제가 꿈꿔왔던 삶은 아이에게로 초점이 맞춰지게 되었던 거죠. 그렇게 변화된 삶을 받아들이면서 행복하게 살아가던 어느 날, 주말에 시댁에 잠깐 들렸을 때 시모가 정성껏 차려주신 음식들을 맛있게 먹고 방에 들어가 아이를 돌보고 있었는데 큰 걸 봤는지 칭얼거리길래 서둘러 기저귀를 갈아주려고 하는데 남편이 차에서 짐을 다 빼지 않았는지 기저귀가 방 안에 없더라고요. 그래서 남편한테 도움을 요청했지만 제 목소리를 듣지 못했는지 아무런 대답이 없길래 차라리 제가 빨리 다녀오는 게 좋을 것 같아 서둘러 밖으로 나가 트렁크를 열고 기저귀가 들어있던 가방을 꺼내 드는 순간 남편의 목소리가 제 귀에 들려왔어요. 목소리가 들리는 방향으로 고개를 돌리자
남편이 시모에게 끌려가고 있었는데 상당히 불만 섞인 얼굴로 따라가고 있었습니다. 남편이 절대 안 된다며 싫다고 난리를 치길래 무슨 대화를 하는지 잠깐 엿들으려고 가까이 다가갔어요. 그런데 그 순간 제 귀를 의심할 만큼 충격적인 대화를 듣고 말았어요. 안 된다니까요. 지금 애 하나 키우는 것도 얼마나 힘든지 알아요? 저는 무조건 반대예요. 엄마가 아이 하나만 가지면 바랄 게 없다고 하도 재촉하셔서 어쩔 수 없이 제가 임신 계획을 세웠지만 둘째는 정말 가질 수 없을 것 같다니까요. 무슨 말을 하셔도 이제는 제가 싫으니까 더 이상 바라지 마세요. 아이를 하나만 가지는 게 얼마나 외로운지 아니? 원래 둘은 낳아야 훨씬 더 키우기가 수월한 거라고. 나중에 내 말 안 들은 거에 대해 정말 후회한다. 엄마가 아무리 좋게 말씀하셔도 저는 무조건 반대예요. 그 사람 몰래 구멍 뚫어서 임신 계획 세운 것도 얼마나 살 떨렸는지 알아요? 이 사실 알면 바로 이혼이라고요. 저 사람도 둘째는 힘들 것 같다고 했어요. 이 정도 했으면 된 거 아니에요? 둘째 바라면 셋째가 보고 싶다고 하실 거고, 그럼 저희는 평생 육아만 하라는 거잖아요. 엄마가 저 하나만 낳은 거에 대해 평생 후회하신다고 입이 닳도록 말씀하시더니 그 한을 저 사람한테 풀려는 거 아니에요? 내가 살아온 경험으로 얘기해 주는 거다. 네가 외롭다는 말을 얼마나 많이 했는지 아니? 나 때는 먹고 사는 게 힘들어서 엄두도 못 냈지만 지금 너는 그렇지 않잖아. 엄마 말대로 손주 하나만 더 가지는 걸로 하자. 이번에도 피임 물건을 몰래 뚫어놓고 임신 계획 세우면 되는 거잖아. 지금 이게 다 무슨 말이죠? 제가 임신을 했던 게 그럼 자연적인 현상이 아니었다는 거예요? 당신 지금 나 임신시키려고 일부러 그런 짓을 꾸민 거야? 당신 여기 언제부터 있었어? 잠깐만 내 말 좀 들어봐. 우리 엄마가 평생 소원이라는데 안 들어줄 수도 없잖아. 그런데 지금 봐봐. 당신이 훨씬 더 좋아하면 그걸로 된 거 아니야? 순서가 좀 바뀐 것 뿐이지. 결과는 나쁘지 않았으면 그걸로 된 거 아니야. 당신한테 비밀로 한 건 괜히 얼굴 붉힐 일 만들게 될까봐 그런 거지. 어차피 알게 된 거 솔직하게 얘기하마. 내가 그렇게 하라고 지시했다. 처음에는 네가 원하는 대로 해주려고 했었는데 둘이 결혼을 했으면 당연히 아이는 있어야지. 그래야 같이 살아가는데 목적이 생기는 거다. 내 말 들어서 지금 너도 행복해하고 있잖아. 남들은 아이를 못 가져서 힘들어하는데 너는 한 번에 임신했으면 그것도 축복인 거야. 어차피 전부 다 밝혀지긴 했지만 지나간 과거고 너도 현실을 받아들이면서 살고 있으니까 이걸로 괜히 문제 일으키지 말고 둘째 계획이나 세우도록 하자. 하나만 낳으면 후회한다니까. 이왕 키우기 시작한 거 연년생으로 하나만 더 낳아라. 그럼 내가 더 이상 바라는 게 없다. 지나간 일이니까 현실을 받아들이라고요? 어떻게 그런 말을 아무렇지도 않게 하실 수 있으시죠? 제가 얼마나 많은 걸 잃어버렸는지 아세요? 의도적으로 이런 일을 계획했다는 게 저에게는 너무 충격적이네요. 내 의견은 조금도 존중해주지 않고 오로지 어머님 생각으로 밀어붙인 행동들 때문에 화가 나는 거예요. 당신은 나랑 앞으로 함께 살아가야 될 인생의 배우자 아니야? 그런데 이런 일들을 지금까지 숨기고 있었어? 나를 보면서 미안하다는 감정이 조금도 느껴지지 않았던 거야? 내 인생이 정말 바뀌어 버렸는데 아이를 가져서 행복하다고? 어차피 과거로 돌아갈 수 없으니까
현실을 받아들인 것 뿐이라고. 내가 당신 마음 모를 것 같아? 충분히 잘 알고 있으니까 나도 잘하려고 정말 많이 노력했었던 거라고. 그런데 이런 계획을 꾸몄다는 걸 당신이 알면 당연히 힘들어 할 거라는 걸 알기 때문에 나도 말을 할 수 없었던 거야. 굳이 얘기 안 해도 지금 잘 살고 있잖아. 화가 나고 서운한 건 알겠는데 내가 오죽했으면 이렇게까지 했겠어? 시모와 남편이 나눈 대화에 너무 큰 충격을 받아버린 저는 더 이상 아무 말도 할 수가 없었어요. 저를 임신시키기 위해 계획했던 일들을 생각하니 너무 소름이 돋았고 내 의견을 존중해주지 않았던 그 사람들의 얼굴을 보고 싶지가 않았습니다. 정신적 충격이 너무 컸던 상태라 더는 시댁에 있을 수 없어 방으로 돌아가 아이 기저귀를 갈아준 뒤 택시를 불러 집으로 향했어요. 뒤따라온 남편은 저와 대화하기를 원했지만 아무 말도 하고 싶지가 않았습니다. 그날 이후 저와 시모의 사이에 안 좋은 감정의 골이 만들어지게 되었고 시모의 뜻대로 제가 움직이려 하지 않자 모든 걸 통제하면서 심각한 분위기를 만들었습니다. 너 지금 나랑 뭐 하자는 거니? 집에도 오지 않고 내 전화는 아예 받지 않고 있는데 인연이라도 끊겠다는 거야? 직접 찾아와야 얼굴을 보여주는 거니? 너 의견을 듣지 않고 내가 하고 싶은 대로 계획해서 일을 꾸몄다는 거에 지금 기분이 상했겠지만 그렇게 하지 않았다면 너 품 안에 안겨있는 채유리가 존재했겠어? 그래서 무슨 말을 하고 싶으신 건데요? 어머님 덕분에 채유리가 제품에 들어오긴 했지만 그만큼 저도 많은 걸 잃게 되었다고요. 사람마다 생각하는 게 다르고 자신의 계획한 삶을 살기 위해 많은 노력과 시간을 쏟아 부어요. 제가 그이랑 결혼하려고 교수가 된 건 아니잖아요? 그만큼 하고 싶은 것들이 있었기 때문에 지금까지 앞만 보고 달려왔던 거예요. 그래서 결혼 전에도 충분히 설명을 드렸던 거고요. 그때 어머님이 뭐라고 하셨어요? 저와 그이만 행복하면 바라는 게 없다고 하셔놓고 결과적으로 어머님은 손주를 원하셨잖아요. 제가 강하게 나오니까 그이한테 시켜서 저를 임신하게 만든 거고요. 그때까지만 해도 저는 몰랐어요. 단순 제품 불량으로 인해 임신이 된 건 줄 알았지. 일부러 임신을 시키려고 조작해서 아이를 가지게끔 계획했을 거라곤 상상조차 못했었다고요. 지금 제유리를 가진 거에 대해 후회를 하는 것보단 어머님과 그이가 저를 존중해주지 않고 그런 계획을 세우셨는데 둘째도 그런 식으로 똑같이 행동하시려 했다는 게 너무 큰 충격으로 다가온 상태라고요. 제가 왜 어머님을 멀리 하는 줄 알아요? 나중에 저에게 또 다른 피해가 올까봐 그게 두려워서 어머님 얼굴을 안 보려는 거예요. 지금 그이와도 대화조차 하지 않고 있어요. 결국 집안 분위기를 심각하게 만든 건 어머님 때문이라는 거 아시죠? 저는 할 말 없으니까 그만 돌아가 주셨으면 좋겠어요. 이제 재율이 낮잠 잘 시간이라 재워야 하거든요. 다음부터는 이런 식으로 찾아오시면 문도 열어드리지 않을 거예요. 너 지금 말 다 했니? 어디서 시애미한테 말 대꾸 또박또박 하면서 대들어? 교수면 그런 식으로 행동해도 된다는 거야? 돈도 쥐뿔도 못 버는 게? 우리 집안 며느리로 들어왔으면 감사하게 생각해야지. 네가 감히 나를 무시해? 내 아들 집에 들어오겠다는 건데 문을 열어주지 않겠다고? 이렇게 나온다 이거지? 시모는 갑자기 주위를 두리번 거리시더니 테이블에 올려져 있던 남편 카드 내역서를 집어들어 펼쳐 보셨어요. 한참 동안 뚫어지게 카드 내역서를 쳐다보신 시모는 저에게 결제 내역에 대해 하나하나 캐묻기 시작했어요.
왜 사용했는지 물어보시는데 정말 어이가 없었습니다. 제가 허튼 곳에 돈을 사용한 게 있기라도 할까봐 계속해서 물어보셨고 왜 지출을 했는지에 대해 충분히 설명을 드렸어요. 제가 막힘없이 얘기하자 시모는 당황한 눈빛으로 저를 바라보시더니 지압봉 3,000원은 뭐냐고 물어보시는 말에 진정이 잠깐 들렸었는데 저희 엄마가 어깨가 많이 불편하신 것 같아 하나 사드렸다고 설명을 드렸습니다. 그런데 그 순간 카드 청구서를 돌돌 마시더니 돈도 못 버는 게 씀씀이만 해프다고 자기 아들이 밖에서 힘들게 벌은 돈으로 저희 엄마 지압봉을 사줬다고 청구서로 제 뺨을 올려 치셨어요. 시모의 순간적인 행동에 그대로 당해버린 저는 너무 놀라 멍하니 바라보고 있었는데 엄한 곳에 3,000원을 지출했으니 2대 더 올려야 한다면서 제 양뺨을 또다시 청구서로 올려 치셨습니다. 저희 엄마 지압봉 하나 사줬다고 왜 뺨을 3대나 허용해야 하는 건지 전혀 이유를 몰라 분노한 표정으로 저도 청구서를 빼앗아 똑같이 3대를 대갚아주자 넋나간 듯 휘청거리다 다시 제 뺨을 올려 치시려 하길래 시모를 강하게 밀어버렸습니다. 뒤로 넘어진 시모는 오늘 끝장 볼 줄 알라며 양팔에 옷을 걷어 올리셨어요. 그리고 저를 분노한 눈빛으로 바라보시며 달려드시려는 순간 현관 비밀번호를 누르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그리고 현관문을 열며 들어온 사람은 저희 엄마였고 시모가 저를 대하는 모습을 두 눈으로 보게 되신 엄마는 양손에 들고 있던 짐을 떨어뜨린 뒤 시모에게 달려들었고 순식간에 집안 싸움으로 번지고 말았습니다. 항상 무슨 문제가 있을 때 침착하게 모든 걸 해결하셨던 엄마가 그날 이성을 잃어버린 모습은 살면서 처음 보게 되었는데 정말 무서울 정도로 변해 버리셨어요. 시모는 분노한 엄마를 감당하지 못하고 결국 무릎을 꿇게 되었습니다. 저는 엄마한테 왜 이런 일들이 생겼는지 전부 다 설명을 드렸어요. 시모는 아무 말도 하지 못한 채 고개만 떨구고 있었죠. 시모가 제 뺨을 올린 부분에 대해서는 그냥 넘어가지 못할 것 같다며 법적으로 해결하는 게 좋을 것 같다고 말씀하신 뒤 시모에게 당장 나가라고 목소리를 높이시자 시모가 억울하다는 표정으로 입을 여셨습니다. 사돈, 정말 너무 하시네요. 아무리 자기 딸이라고 너무 일방적으로 한쪽 편만 드는 거 아니에요? 제 입장도 생각해 주셔야죠. 오죽했으면 그랬겠어요. 지나간 일이야. 그렇다고 칩시다. 그런데 남의 딸 얼굴에 손을 댄 건 잘못된 거 아니에요? 전에 그런 일이 있었으니 서운한 감정이 남아있을 수 있는 거고 제 딸 기분이 아직 풀리지 않았으면 충분히 반성하시고 좋게 풀 생각을 해야지. 저한테 지압봉 하나 사줬다고 뺨을 3대나 올려 붙여요? 제가 가지고 온 처짐이 뭔 줄 아세요? 김서방이 좋아하는 것들만 준비해서 싸온 음식들이라고요. 사돈은 내 딸을 위해 뭘 해줬는데요. 자식만 가지라고 했지. 막상 손자가 태어났는데도 별로 신경 쓰지 않고 있잖아요. 제가 오늘 오지 않았다면 아주 대참사가 일어날 뻔 했겠어요. 저는 절대 그냥 넘어가지 않을 테니까 법정에서 보는 걸로 합시다. 희선아, 짐 싸라. 우리 집에 가서 생활하는 게 좋을 것 같다. 그리고 당장 김서방 튀어오라고 문자 한 통 넣어놔. 시모는 일을 크게 만들지 말라고 저희 엄마한테 부탁했지만 그냥 넘어갈 생각이 전혀 없으셨어요. 그렇게 저는 엄마와 함께 친정으로 들어가게 되었고 이런 상황을 대충 듣게 된 남편은 퇴근 후 저희 부모님 집으로 급하게 달려와 대신 용서를 구했지만
부모님께서는 화를 가라앉히지 못하셨습니다. 사돈이 그런 행동을 했다는 건 앞으로도 또 그런 일들이 충분히 일어날 수 있다는 건데, 우리가 어떻게 그냥 넘어갈 수 있겠나? 서로 가족이 됐으면 한쪽 의견에 치우치는 게 아닌 충분히 의논을 하고 계획해서 일을 진행해야지. 무조건 일방적으로 행동하면 되겠나? 이런 일이 오기 전에 잘 했어야지. 제가 할 말이 없습니다. 그런데 저희 엄마 입장도 좀 생각해 주세요. 오죽했으면 그렇게까지 하셨겠어요. 좋게 해결하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좋게 해결하라고? 내 딸이 벌써 평생 지울 수 없는 상처를 받았는데 내가 자네 얼굴에 뺨을 3대나 올려치는 걸 사돈이 목격했어도 좋게 해결했을 것 같나? 내가 현관문을 열고 두 눈으로 본 장면이 뭐였는지 알아? 사돈이 손을 높이 들어 올린 상태로 내 딸을 내려치려 했다는 거야. 내가 그날 가지 않았다면 더 큰 일들이 생겼을 거라고. 자네도 처신을 그런 식으로 하면 어떡해? 내 딸이 원하지 않는다고 했으면 시간을 두고 해결할 생각을 해야지. 그 제품을 뚫어서 임신을 하게 만들어? 그것도 사돈이 계획한 거라며? 이럴 거였으면 내 딸과 왜 결혼한 거야? 자네가 중간 역할을 제대로 못해서 이런 일이 발생된 거 아닌가? 아이, 그러니까 제가 잘못했다고 하잖아요. 왜 일을 더 크게 만드시려는 건데요? 여기에서 그만하자니까요. 저도 정말 중간에서 얼마나 힘든 줄 아세요? 희선이도 이런 식의 삶을 원한 건 아니겠지만 저도 마찬가지라고요. 더러워서 정말 사위 노릇 못 해먹겠네요. 법적으로 하던 알아서 하세요. 먼저 일어나겠습니다. 시모가 제 뺨에 손을 올린 것 때문에 마음이 아파서 남편한테 하소연을 한 건데 처음에는 잘못을 인정하더니 더는 듣고 싶지가 않았는지 오히려 저희 가족에 대한 불만을 털어놓고 제가 맞을 짓을 했다면서 더 이상 대화를 나누고 싶지 않다고 자리에서 일어나 버렸어요. 부모님은 어이가 없다는 듯 남편을 바라보고 있는데 현관문 앞에 있던 화분을 발로 사정없이 걷어차 깨버린 뒤 뛰쳐나갔습니다. 와장창 깨지는 소리에 자고 있던 아이가 놀랐는지 자지러지게 울고 있는데 남편은 뒤도 안 돌아보았어요. 그날 이후 앞으로 남편과 함께하는 미래는 보이지가 않아 앞으로 어떻게 해야 될지 고민을 하고 있었는데 남편이 먼저 이혼하자는 말을 꺼냈고 용서를 구해도 모자란 심각한 상황에 오히려 이혼하자는 말을 한 남편이 저도 더 이상 함께하고 싶지 않아 저희는 갈라서게 되었습니다. 그렇게 법적으로 남이 되어버린 이후 저는 부모님의 도움을 받으면서 아이를 키우면서 강사로 일하다가 모 대학교 교원 채용 공고에 지원을 했어요. 다행히 제가 원하는 대학교에서 저를 초빙했고 저는 고민도 하지 않고 들어가게 되었습니다. 제 삶에 그 사람들이 없는 게 제 인생에 훨씬 더 많은 도움이 되었고 잘 풀리지 않았던 일들도 자연스럽게 해결이 되고 있었죠. 시모는 아이를 키우는 데만 전념하라고 저를 통제하면서 제가 원하는 걸 하지 못하게 만들었지만 남편과 이혼을 하게 되면서 제 삶이 자유로워지자 모든 일들이 훨씬 더 순조롭게 해결이 되었어요. 그렇게 부모님의 도움을 받아 아이를 키우면서 교수 생활을 병행하다 보니 순식간에 지나간 시간은 어느새 2년이 흘러버렸고 안정적인 삶을 살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얼마 전에 남편과 시모가 저희 집에 찾아왔어요. 서로 잊고 살아온 시간이 꽤 지난 상태였지만
얼굴을 마주할 수 있는 사이는 아니었죠. 그런데 시모가 울상을 하며 한마디 했습니다. 요즘 내가 사는 게 사는 것 같지가 않다. 이놈은 뭐가 문제인지 데려오는 여자들은 죄다 물건이었지 뭐냐. 맨날 여자한테 돈만 털리다가 이번에는 상당히 크게 물려서 돈을 홀라당 날려먹었다. 이래서 여자를 잘 만나야 한다고 했는데 왜 우리가 너를 몰라봤나 몰라. 시간이 많이 늦긴 했지만 우리 다시 시작해보는 게 어떻겠니? 그때는 너무 화가 나서 내 아들이 다른 여자 만나 행복하게 살 줄 알고 진짜 포기각서까지 쓰게 했지만 지금 와서 생각해보니 너무 후회스럽구나. 더군다나 너희 시아버지였던 그 양반이 운영하던 양말 공장에 화재가 나서 지금 사는 환경이 상당히 어려워졌거든. 그러다 보니 과거의 일들을 계속 회상하게 되고 너와 좋았을 때가 생각이 나더라. 내 손자는 잘 지내고 있고 얼굴 한번 보여줬으면 좋겠는데 괜찮을까? 그때도 연락 없이 찾아오시더니 이번에도 연락 없이 오셨네요. 저는 할 말이 없어요. 제 삶을 더 이상 방해받고 싶지 않고 또다시 과거로 돌아가고 싶지 않아요. 내가 그때 너무 생각이 없었다. 지하봉 살 수도 있는 건데 괜히 꼬투리 잡아서 너한테 화풀이한 내가 멍청했던 거야. 한 번만 용서해주면 안 되겠니? 그렇게는 안 될 것 같아요. 저희는 벌써 못 볼 걸 다 본 사이라 다시 시작할 수 있는 사이는 아니거든요. 제 아들은 잘 크고 있으니 신경 쓰지 마세요. 저기 희선아. 그럼 예정을 생각해서라도 돈 좀 빌려주면 안 될까? 지금 현재 제일 급한 게 돈이거든. 많이 없으면 1,000만 원 정도라도 빌려주면 좋겠는데. 너희 집안이면 그 정도 돈은 충분히 있잖아. 우리 아빠가 공장 부도나고 나도 지금 만나던 여자한테 물려서 돈 다 털리고 지금 길에 나앉을 판이야. 오죽했으면 찾아왔겠어. 아, 기사님, 이쪽으로 오시면 돼요. 설치는 거실에 부탁드릴게요. 들어가시면 저희 엄마가 알려주실 거예요. 3천만 원이나 되는 안마 의자니까 조심해서 다뤄주세요. 뭐? 저 안마 의자가 3,000만 원이나 한다고? 아니, 무슨 안마 의자를 3,000만 원이나 주고 산대? 너 돈이 꽤 많나 본데. 우리 좀 도와줄 수 없는 거니? 제가 그때 지하봉 3,000원짜리 사드린 게 너무 마음이 아팠거든요. 그래서 이번에 거금 들여서 저희 부모님 해외에서 제일 인기 많은 제품으로 하나 장만해 드렸어요. 이제 본래 끝나셨으면 그만 돌아가 주시죠. 당신 집안이 망한 걸 왜 여기 와서 나한테 구걸하는 건데? 우리 서로 남남 아니야? 시모는 3천만 원짜리 안마 의자 살 돈은 있으면서 1,000만 원도 빌려줄 수 없냐고 날뛰기 시작했어요. 저는 더 이상 듣고 싶지 않아 문을 닫아 버리려 하자 남편이 문틈으로 손을 집어 넣었습니다. 돈을 빌려주지 않으면 절대 돌아가지 않겠다고 고집부리면서 들어오려 하길래 제가 주거 침입죄로 신고하겠다고 하자 남편은 자기 자식 보려고 온 건데 왜 막냐면서 돈을 주지 않으면 절대로 가지 않겠다는 어이없는 말을 늘어놓았습니다. 문 앞에서 한바탕 난리 나자 거실로 나오신 엄마가 시모와 남편이 무작정 들어오려고 하는 모습에 화들짝 놀라시더니 주방에서 다듬던 팔을 가지고 나오셔서 남편과 시모에게 사정없이 휘두르셨어요. 엄마는 시모와 남편을 향해 대파로 양뺨을 올려치셨고 제가 경찰에 신고를 하겠다며 핸드폰을 들자
남편과 시모는 나중에 다시 찾아오겠다며 도망을 쳤습니다. 저희는 경찰에게 이런 상황을 알린 뒤 앞으로 있게 될 일들에 대해 사전 차단을 했어요. 남편은 아이를 데리고 가기 전에 돈을 빌려줘야 한다고 억지를 부리고 있습니다. 경찰분들의 도움을 받고 있기는 하지만 괜히 또 문제가 커질까봐 불안한 상황을 겪고 있는 중이네요. 그 사람들 때문에 이사까지 가야 한다는 게 답답할 뿐입니다. 2년 뒤에 찾아와선 저와 다시 시작하던지 아니면 돈을 빌려달라는 억지를 부린 그 사람들을 직접적으로 처벌할 수 있는 방법이 없을까요? 요즘 뉴스를 보니까 접근 금지 신청을 해도 소용이 없던데 저희가 부득이하게 피해를 보게 되는 상황이 생길까봐 제대로 된 생활을 하지 못하고 있는 중이라 많이 답답한 상황입니다. 그 사람들이 무너진 삶을 보면 제 속이 후련하지만 이렇게 또다시 제 삶에 관여할지 전혀 몰랐어요. 여러분들의 좋은 의견 있으시다면 도움을 받고 싶어서 사연을 신청하게 되었습니다. 바쁘신 일상에서도 제 사연을 끝까지 들어주셔서 진심으로 감사합니다.